5페이지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나오죠. 적용 대상 보시면 개인과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환 거래법을 얼핏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는 단순하게 개인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에도 개인과 법인이 존재하고 비거주자에도 개인과 법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주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주자에 포함되는 개념에는 개인과 법인이 둘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거주자에도 개인과 법인이 둘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만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국민이나 내국법인, 국내 입국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거래 및 기타 행위, 그 다음에 국내 본사가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외국에 있는 대표자라든가 대리인, 종업원의 거래 및 기타 행위가 전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넘어가 보시면 개인과 법인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보세요.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 및 기타 행위.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거래 및 기타 행위. 3번에 보시면 외국에 있는 개인과 외국의 본사가 있는 법인이 내국 통화로 거래한 행위. 4번에 보시면 국내에 있는 개인 및 대리인 간에 행한 행위.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국내에서 외화를 가지고 거래한 행위. 국내와 외국인 간의 원화와 외국환과 원화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역 거래를 한다던가 지급과 수령 행위를 하는 행위. 외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거래한 행위는 전부 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의 행위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의 물적 대상 보시게 되면 외국환이 있고 내국 지급수단이 있고 기금속이 있죠. 그러니까 행위 대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환이 있고 내국 지급수단이 있고 귀금속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외국환에는 대외 지급수단과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 그리고 외화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외 지급수단을 먼저 보시게 되면 외국 통화라든가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해요. 거기서 지급수단의 별표를 쳐 놓으시고 가끔가다 지급수단의 종류가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정부 지폐라든가 은행권, 주화, 수표라든가 거기 TC가 여행자 수표 말하는 거죠.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 카드, 상품권, 기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산에 의한 지급 지시 등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 액면 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는 수집품엔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화증권 보시면 외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인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증권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유동화증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예탁증권,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신주인수권 아니면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출자한
출자 지분 정도가 기본적으로는 지분증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무증권은 말 그대로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니까 사채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CB라든가 BW, EB, 그러니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교환사채 같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은 뭐냐면 여러분이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펀드의 통장을 보시면 몇몇 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좌로 찍혀 있죠. 그게 바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탁증권은 뭐냐면 바로 DR 같은 걸 의미하게 돼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DR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걸 KDR이라 그러고 외국에서 발행하는 거를 뭐 ADR, GDR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DR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나라에 상장되어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LSE에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LSE에 상장되어 있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이 영국에 가서 본사를 차렸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주식을 원주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예탁원에 가서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걸 바로 D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법을 발행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렇게 되면 KDR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영국에 가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UDR이 되겠죠. 미국 가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ADR이 될 거고 독일 가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GDR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예탁원에 가서 그 나라에서 통용된 주식으로 바뀌는 거, 그걸 바로 DR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은 뭐냐면 ELS라든가 ELW 같이 말 그대로 어떤 주가 지수라든가 말 그대로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증권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파생결합증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계약증권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발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증권의 채무증권 보시면 국채, 지방채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 보시면 주권,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이 출자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수익증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펀드가 발행하는 거요.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하고 파생결합증권, 예탁증권.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명 양도선 예금 증서하고 유동화증권 같은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화 파생상품 보시면 말 그대로 외국 통화로 표시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고 외화 채권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채권 보세요.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 채권으로서 통화나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금속이나 증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금방 읽으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대외 지급수단하고 외화증권은 쉽게 구분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외 지급수단과 외화증권이 아닌 게 외화채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증권 있고 채권 있고 대외지급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 두 개 아니면서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바로 외화채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귀금속 있죠. 금, 합금, 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이 뭐냐면 금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통 금화들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품을 귀금속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잠깐 당구장 표시 보세요. 외국환 거래법은 그 대상을 외국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비거주자가 대한민국의 버퍼화인 원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 마땅하지가 않고 금의 경우에는 고가의 금속으로서
정부의 대외 준비 자산인 외환 보유고에도 해당하는 등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별법인 외국환 거래법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외국환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귀금속과 내국지주산에 뭐가 들어갔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귀금속이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끔가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환에 무엇이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서 제외되는 거 하나가 있었죠. 요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구분을 하시게 되면 별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거기 5번의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과 자유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